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 부실 위험이 높은 기존 코로나 대출의 만기는 한 차례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규제 입법 논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규제 법안들이 졸속 처리될 경우 산업 생태계의 혁신 의지를 꺾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5번에 걸친 정부 부동산 대책이 서민들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오히려 전세난을 부추기고 집값 상승으로 부의 양극화만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방흡 입술 이후 남는 폐지방이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원료로 사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돼 모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금으로 불릴 정도로 규모가 큰 시장인데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관련 산업도 표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잇따른 정부 대출 규제에 금융회사들의 눈치 보기 영업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은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판매는 할 수 없어 수익성 악화를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업계는 무려 67%나 순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대출 증가로 이자 이익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 업계 분위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권고하면서 금융권에서는 무리하게 대출을 늘렸다간 찍힐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특히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이나 카드론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저축은행 상위사들은 최근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처럼 연봉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이전보다 깐깐하게 적용하고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던 대출 잔액도 일 단위로 바꿔 관리 방식을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1, 2, 3, 1금융, 4, 5, 6, 2금융 이런 식으로 됐다면 지금은 사실 대출이 많이 줄으니까 우리 쪽에도 많이 문의는 들어오죠. 더 조심스러워하죠. 저축은행들은 더없이 조심스럽죠. 카드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이 막힌 데 따른 풍선 효과의 주범으로 카드론이 꼽히자 현재 카드론 마케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계는 다만 급격한 정책 변화로 그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준비해온 금융사들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금 한참 업권이 중금리 쪽이라든지 경쟁을 하고 이제 시장을 키워나가야 될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렇게 대놓고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신규 대출은 제한하고 기존 코로나 대출 만기는 연장만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대출 옥죄기와 함께 금융회사들의 근심을 키우는 건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조치입니다. 정부가 이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할 걸로 보이는데 은행들은 원금은 아니어도 이자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민정 기자입니다.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하고 방역 상황과 실물 경제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추가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커지며 이미 2차례 연장된 코로나 대출 상환 시기는 6개월 더 연장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말 커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아사 상태까지 간 가장 힘든 부분들의 그 의견을 벌써 4번째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게 합니다만 현장의 현실이 그렇다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1년 반 이상 계속됨에 따라 일부 차주의 상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은 한 차례 더 시행하되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재 코로나 금융 지원으로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착시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2천억 원으로 크진 않지만 이 조치라도 종료해야 잠재된 대출 부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은행들의 입장입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기만 늦춰줄 경우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할 빚은 더 늘어나 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이자 납입이란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은행이 이 여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로미터거든요. 금액이 크고 적고 부실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다 손실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 최대한 부실이 안 나게 관리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금융당국은 이번 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세부 내용을 조정한 뒤 다음 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 중인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섭니다. 실제 투자하겠다는 곳도 다수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잘만 되면 우리금융은 23년 만에 민영기업이 됩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은 약 15%. 이 중 이번 매각 공고에 내놓은 지분은 그중 절반이 넘는 10%입니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로 최소 입찰 물량은 1%입니다. 목표 물량이 전부 매각된다면 예보의 지분율은 다른 주주들과 비슷해집니다. 23년 만에 우리금융의 주인직이 바뀌는 겁니다. 관건으로 집혀왔던 투자 의향사도 2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희망수량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묻자 경쟁이 성립할 가능성과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고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분 4% 이상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에게는 우리금융 사회이사 1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완전한 민영화도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2, 3회에 걸쳐 우리금융 지분을 모두 매각합니다. 우리금융 측은 완전 민영화와 함께 비은행 부문 확장과 M&A와 같은 수익 증대 행보를 과감히 가져갈 것을 예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겠다며 대규모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면면히 따져보면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규제들도 많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58개로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카카오에 대한 규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성공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이동주 의원도 온풀법에 대해서 주요 입법 과제로 설정했다. 정기국회에는 부처에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규제 법안들이 졸속 처리돼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칫하다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에 섭니다. 지난 2012년 전통시장 살리기를 명목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하지만 규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성장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타다금지법 도입이 지금의 카카오 모빌리티 독과점 체제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항상 시장 환경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이제 발의될 때쯤 되면은 시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돼버린 상태로 규제의 어떤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따르면 매출액 1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규제 대상인데 이 기준대로라면 1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 규제로 비교적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오히려 플랫폼 간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비스에 따라서는 웬만한 스타트업들도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게 오프라인 기준에서 가져온 것인데 해외 입법례로 보더라도 굉장히 낮은 기준이고 더 많은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엉성한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나올 만한 정책은 다 나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팽배한데 애꿎은 서민들의 어려움만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실시한 사전 청약과 지난달 3기 신도시 추가 부지 발표 등으로 임기가 8개월가량 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25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 난민과 벼락거지, 부동산 블루 같은 신조어들이 국민들의 좌절감을 대변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에는 공급은 충분하다며 줄곧 수요를 누르는 시장 옥죄기 규제만 내놨습니다. 집값이 폭등하자 정권 후반에 들어서 30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주택 수급 문제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초과 3간을 다 태우고 물 공급처를 찾는 격이 됐습니다.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다 초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더해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서울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4,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부랴부랴 내놓은 공급 대책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과천이나 태릉CC 등 공급 부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전 청약을 실시하면서 당장 매수 수요를 잠재우려고 했는데 결국 지금 내놓은 공급 대책을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 떠넘긴 셈입니다.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일러야 4년가량 남았고 교통이나 학교, 상가 등 제대로 된 신도시의 모습을 갖추려면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최대 4년까지 전세 기간을 보장받았지만 벌써 같은 아파트에 2개의 가격이 존재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신용대출이나 전세대출까지 막아 이제는 집 사는 것은 고사하고 전세마저 반전세로 돌려야 하는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소득층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크게 올랐고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은 하락해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결국 25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뒷수습은 차기 정부가 고스란히 맡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최근 공급과 대출 규제를 끝으로 이제 더 나올 게 없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집값 안정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별다른 영향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매우 한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실제로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전망이 실현되지 못하고서 바로 정부에서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집값 거품론, 고점론, 금리 인상론 이런 걸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금리 인상을 실제로 실시했고 추가 신도시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사전 청약을 늘린다거나 공급 폭탄을 뿌리겠다는 식의 내용이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실물주택이 아니란 점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제시되더라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주택 수요가 꺾인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량은 감소하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발생하는 지금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내년에 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선거 이후에도 광역교통망 같은 인프라 구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조는 아마 동일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 노후 도심의 고밀 개발까지 좀 더 구체화된다면은 이 관련된 지역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범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부 은행에서 전세 대출도 한도가 줄고 있고 이자 부담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매수도 힘들고 전세를 사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주택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주택 매입 여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현황 유지밖에는 선택하실 옵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매입 여력이 있는 분들까지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호황이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이 우세한 시점에서는 실수요자들 분들까지 주택 구입을 주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집값 하락기에 뭐 저점 매수하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집값 하락기에 저점 매수하는 것은 일반인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약에 저런 판단을 적시할 수 있고 또 반복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반인 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정확히 읽었더라고 하더라도 뭐 그 자산 규모가 크지 않으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계신 전세금이 뭐 자산의 대부분이신 분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도 요 매입 여력이 약간 부족하셔서 집을 사시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전세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이 갭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내 가계 대출의 규모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즉 이 얘기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회수가 안 된다는 식의 위험은 매우 낮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는 신용대출 한도도 줄이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적용되는 조치들을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것도 뭐 지금으로서는 일부 금융기관이 한정된 조치입니다. 그리고 주택 매입자금은 뭐 규제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세자금까지 대출하는데 제한을 크게 둔다면 사실 중산층 이하의 임차인들에게는 그 영향이 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실제로 전세자금 대출을 크게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방안이고요. 그리고 투자자인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뭐 전세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반전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과도한 걱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은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시장을 구축하는데 사실상 상단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뭐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밑에 사업하는데 베이스 갈 수 있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공유에 기반한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의 제조 혁신은 물론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단지를 지향합니다. 지방 흡입술로 버려지는 지방이 세계 의료계에서는 금으로 취급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모두 폐기 처분되는 실정인데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과거 지방 흡입술 후 남은 지방은 폐기물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폐지방 속 콜라겐 줄기세포 등은 인공피부나 관절염 통증 개선제, 지방 위축증 치료제 원료가 될 수 있어 의료계에서는 금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0만 킬로그램씩 폐지방이 버려지는데 폐지방 1kg은 최대 2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폐지방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폐지방의 가능성을 인정, 연구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인체지방을 2018년부터 재활용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제약 바이오 기업은 임상 연구에 돌입하는 등 상용화를 발빠르게 준비했지만 개정이 지연되면서 약 3조 원 먹거리 산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9일에는 여야 의원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 학계, 기업인들이 모인 인체지방 활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법이 개정되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의료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지방을 고부가 가치 신소재로 활용하여 국내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안전성과 윤리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상용화하는 게 목표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높아 보입니다. 환경부 보건복지부 규제 완화는 물론 폐지방 특성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첨단 재생 바이오법에서 관리할지 인체조직법에서 관리할지 명확하지 않아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는 상황. 폐기물 관리법에 지방은 의료 폐기물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규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은 또 언제까지 기업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할지 참 너무 난감한 상황이고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기술 이전 또는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한국에서 할 수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외 기업과 같이 손을 잡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매우 국가적인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실이 기업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관련법 개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놀이동산도 식물원도 아닌 쇼핑 매장입니다. 바로 경기도 의왕에 내일 오픈하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최근 오프라인 쇼핑 채널들이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도 과감한 신개념 쇼핑 공간을 조성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롯데 쇼핑의 6번째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는 자연 속 휴식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시간과 별장의 합성어로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의미의 타임빌라스는 장명부터 설계까지 다른 아울렛과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연면적 17만 5천여 제곱미터 공간을 쇼핑뿐 아니라 휴식을 위한 장소로 채웠는데 30m 높이의 천장에 유리돔을 설치해 자연 채광을 하는가 하면 천여 그루의 자작나무를 심어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타임빌라스는 사계절 변화하는 자연 풍경을 아울렛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식물원 온실을 닮은 10개 동의 건물에는 패션과 식음료, 골프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넓고 일단 쾌적하고 좀 아이들한테 볼거리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유리로 이렇게 다 샵들 돼 있는 데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인데도 더 고급스럽고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쇼핑하기에도. 이런 교회형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활발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교회에 있는 곳으로 나들이 오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에 이어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까지 오픈하며 수도권 남부 상권 공략에 나선 롯데쇼핑.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며 이커머스 확장에 나선 신세계그룹이나 배달앱 요기요를 사들여 퀵커머스 경쟁에 뛰어든 GS 리테일 등 경쟁사들의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큰 틀은 아마 롯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미래 사업을 계속 M&A를 아마 추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때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전략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증권가에서는 롯데백화점 동탄점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의 연매출을 각각 8천억 원과 3천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남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롯데의 행보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내일 코스피 200과 코스피 200 금융 그리고 KRX 은행업 지수에 편입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은행업종 전반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를 수 있다는 것도 기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은행주들. 은행업종의 주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RX 은행업 지수는 지난 3개월간 6.65%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08%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낙폭을 보인 겁니다. 금리 인상이 결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지만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
은행주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지수 편입으로 업종 전반에 온기가 돌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가 내일 코스피 200과 KLX 은행업 지수 등의 특례 편입돼 은행주 수급에 당분간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수 편입까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금들이 이제 카카오뱅크 쪽으로 많이 쏠렸던 거죠. 이제 은행주 약세를 조금 일으켰던 수급적인 요소들이 거의 다 해소되는 국면이라서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봐야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오는 10월에서 11월경에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하반기엔 순이자 마진, 님의 개선 또한 예상됩니다. 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은행 업종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 순이자 마진이 같이 확대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대손 비용도 굉장히 안정적인 시기고 그 외에 요인도 별로 이슈가 없기 때문에 금리와 순이자 마진이 은행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 예대 마진 확대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들의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적인 배당주인 은행주의 경우 실적에 따라 배당 성향까지 높아져 배당을 노리는 투자 수요 또한 4분기로 갈수록 몰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KB증권과 대신증권 등은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배당에 나선 신한지주의 배당 매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2천여억 원의 쓰임새입니다. 안 네. 틀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제 NC소프트가 자사주 1,899억 원 규모를 매입한다라고 공시를 했지만 NC소프트 주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NC 주가 59만 9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죠. NC는 오늘 12월 7일까지 자사주 30만 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NC의 상반기 순이익이 1,753억 원이니까 상반기에 번 돈보다 많은 돈을 이 주가 부양에 쓰겠다는 셈입니다. 이런 소식에도 주가가 60만 원 선이 아슬아슬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돈을 쓸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는 과금 시스템, 이른바 이 페이 투 윈 요소가 강한 점이 고질적인 한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불만을 반영해서 NC가 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2천여억 원에 달하는 이 자사주 매입도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전하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단순 흥행 실패라는 단발적인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대작이었던 불소2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차기작 리니지 W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예. 리니지 W가 오는 11월 출시 예정입니다. 이 증권업계는 리니지 W가 과금 측면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없다면 NC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지금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NC가 AI 금융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 소식이죠? 예,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관련해서 전문 개발자 채용에 나선 상황이고요. 네. 앞서서 지난해 10월 NC소프트가 이 KB증권과 함께 300억 원을 투자해서 합작 법인 형태의 AI 간편 투자 증권사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가 자산을 운용하고 AI가 자산 관리 자문을 맡는 방식입니다. NC는 지난 2011년부터 이 게임 이외 미래 먹거리로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AI 번역 엔진을 개발해서 상용화했고 야구 AI를 활용한 서비스 페이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NC의 게임 말고도 다른 분야도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건 그냥 뭐 저의 생각입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넷마블에서도 오늘 2천여억 원 규모의 거래가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넷마블 북미 자회사 잼시티가 이 캐나다 모바일 게임사인 루디아를 우리 돈 1,925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루디아는 유명한 글로벌 IP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DC와 디즈니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잼시티도 이미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사입니다. 지난해에는 앱스토어에서 미국 10대 게임 발행사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넷마블의 게임은 NC와는 조금 행보가 다른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 넷마블은 지난해부터 전체 게임의 과금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올해 내놓은 게임들은 예전만큼의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이 넷마블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러 장르의 게임을 내놓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이 넷마블은 글로벌 소셜 카지노 게임사 스피넥스 인수를 결정하면서 주력 게임 장르를 기존의 MMORPG에서 캐주얼 게임으로 다변화하고 있고, 최근 마블 히어로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역시 북미와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NC와 넷마블 양사 모두 비슷한 규모의 자금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 토종 OTT 버틸 수 있을까입니다. 네. 오는 11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OTT 공룡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넷플릭스에 이어서 마블 같은 강력한 콘텐츠로 무장한 디즈니까지 우리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과연 국내 토종 OTT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디즈니에는 물론 이 유명한 지적재산권들이 많긴 한데 청소년층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닌지, 그동안 이 글로벌 OTT들이 한국인들만의 문화를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약점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간 이제 넷플릭스에 비해서 성인들을 위한 콘텐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따라왔었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디즈니가 스타라는 별도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스타는 성인과 청소년을 포함한 폭넓은 시청자층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서비스할 예정인데, ABC가 제작한 영화와 TV 프로그램, 그리고 오리지널 시리즈나 또 국내에서 제작되는 한국의 콘텐츠도 담긴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자본을 무기로 또 하나의 공룡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토종 OTT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디즈니와는 달리 국내 업체가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한국 정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겁니다. 먼저 웨이브 같은 경우는 놀면 뭐하니, 나 혼자 산다 같은 국내 예능을 내놓고요. 오는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를 투자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티빙 운영사 CJ ENM도 앞으로 5년간 5조 원의 콘텐츠 투자를 하고 올해에도 8천억 원을 공급해서 신규 콘텐츠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내 정서에 적합한 콘텐츠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이 부분은 글로벌 OTT도 매섭습니다. 현재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DP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죠. 과연 토종 OTT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어쨌거나 이 승부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 88%라더니 슬쩍 상향입니다. 예. 국민지원금 지급 많이들 받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 여당이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겠다던 국민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소득 하위 88% 설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88%보다는 조금 더 상향한 90% 정도가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어제까지 사흘 만에 이의 신청이 거의 4만 건에 육박하는 실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 판단이 애매하면 가능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원금 대상 가구는 전체 2,320만 가구의 87%인 2,018만 가구, 대상자는 4,326만 명입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은 이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의 신청은 11월 12일까지 받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그 사이에 가구 구성원 숫자 변동이 있거나 건보료 책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미처 반영이 안 된 경우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럴 거면 그간 국회와 정부가 이 88%라는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옥신각신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거 당초 상위 12%라는 기준은 왜 만든 건지를 놓고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만드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비난과 함께 이의 신청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전 국민을 주는 게 나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도저도 아닌 88%라는 숫자, 여기에 대체 어떤 철학이 담겨 있었던 건지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예, 마지막은 깻잎을 고기에 싸먹을 판입니다. 뒤늦은 가을 장맛비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추와 깻잎 값이 급격히 치솟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상추와 깻잎 100g 가격은 각각 평균 2,083원과 3,052원으로 한 달 전보다 38%, 61% 급등했습니다. 같은 날 삼겹살 100g 가격이 2,691원이니까 고기를 깻잎에 싸먹는 게 아니라 깻잎을 고기에 싸먹는다는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네, 그 외에도 애호박이나 오이, 미나리처럼 채소 가격이 모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식자재 값이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기상이변이죠. 맞습니다. 최근 내린 가을 장맛비에다가 일조량이 적어서 또 채소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석 명절이 지난 이후에는 이들 가격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걸로 예상했는데요. 연휴가 지나면 채소 소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 이 마트에 갔더니 상추 한 봉지가 6,000원이 넘더라고요. 아무리 추석 성수기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도 또 비슷한 일들이 또 있었는데요. 예. 재작년에 또 폭염 때문에 상추, 깻잎 값이 삼겹살에 맞먹는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추 가격이 1,500원, 깻잎 값은 1,700원으로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비싼 수준입니다. 이 기상이변으로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늘고 이번 추석에는 모처럼 가족들이 모일 수 있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비싼 장바구니 물가가 발목을 잡는 것 같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김 기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우로 붙어있는 중국과 또 일본에 대해서 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중국과 일본 둘 중에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당연히 제일 가까운 일본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私自身、新型コロナ対策に専任をしたい、そういう思いの中で、自民党総裁選挙には出馬をしない。 네, 스가 총리가 최근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오늘은 요 며칠간 좀 계속 올라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27,000선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던 이 니케이 지수가 스가 총리 선언 이후 3만 선을 좀 회복을 했고요. 예. 그리고 토픽스 지수도 1990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참고로 니케이, 토픽스 다 일본의 대표 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두 지수가 어떻게 다르죠? 네, 토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처럼 시가총액 기준 대형 우량주 2,000여 개를 모아놓은 지수를 말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주식 단가와 또 유동성이 높은 200여 개 종목을 좀 골라서 여기에서 평균 주가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토픽스는 니케이보다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편인데 그런 토픽스조차 3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스가 총리가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이 정도로 증시에 호재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왜 이렇게 호재가 되는 걸까요? 차기 총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미흡한 대처, 그리고 또 여론과 상관없이 도쿄올림픽을 강행한 점 등으로 인해서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죠. 실제로 출범 초기에 최고 70%를 찍었던 지지율은 최근 30% 밑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총리가 이 강력한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일본 경제 걸림돌이 스가 총리였다고 보는 모양인데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씁쓸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스가는 총리인데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안 나오겠다. 이게 총리직하고는
총리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일본 집권당은 자민당이니까 자민당 총재가 총리직도 함께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민당 총재 임기가 오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총재를 다시 뽑아야 하는데 스가 총리는 이 선거에 다시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결국 차기 총리직도 포기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총리는 대체 누구냐가 중요할 텐데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3명으로 좀 크게 압축이 됩니다. 자료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 예. 기시다 후미오 그리고 고노다로 또 다카이치 사나이 이렇게 3파전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들 면면을 조금 살펴보시면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30조엔 규모의 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여론조사에서 연일 지지율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서 이 굉장히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자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아베 전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인물인데 역시 이제 스가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제 기시다 후미오처럼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노다로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고 네. 고노다로가 되게 된다면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고노 후보자가 지금 현재 명확한 공약들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누가 되든 아베노믹스, 즉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또 고노 후보자가 대표적인 탈원전 지지자인 만큼 추후 내놓는 정책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또 상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누가 되든 계속 돈을 푼다. 미국이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데 일본만 돈을 푼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일본에 남아 있으려고 할까 모르겠습니다. 고노다루가 된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밝지는 않습니다. 일단 2019년 외무상으로 재임할 당시에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굉장히 여러 차례 막말을 일삼았던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아베노믹스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런 것과 또 비슷하게 차기 총리로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민당 자체가 심각한 우경화에 빠져 있는 만큼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제2, 제3의 스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 그렇다면 이 지금 같은 일본 증시의 상승세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증시 전문가들은 현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제 기대감인데요. 일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정을 보시면 오는 17일에 이제 총재 선거를 고시를 하고 그리고 29일에 이제 총재 선거와 관련해서 투표와 개표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차기 총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증시 상승 재료로 꼽히는 또 하나의 재료가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중의원 총선거 일정입니다. 근데 이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여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그대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증시 상승에 조금 더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이 아베노믹스 정책이 그대로 안정감 있게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 때문인데요. 현재 자민당은 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276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가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게 된 이유가 올림픽 실패하고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였습니다. 새 총리가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도쿄 올림픽 개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엔,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41조 원의 총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예. 당초에 일본 정부가 예상했던 비용의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이제 적극적인 재정 이제 확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를 어떻게 잡느냐일 겁니다. 현재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 새 내각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 공급 체계를 잘 확충만 한다면 연말까지 니케이 지수가 36,0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로 꼽고 있는 건 누가 뽑히든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잡히지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경제 활동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상승 장세에 또 이제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새 총리가 우리처럼 우수한 방역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죠. 네, 역시 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将继续支持中小企业创新发展，深化新3板改革，设立北京
证券交易所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거래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개장 시기는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상해 선전 증시에서 이 베이징 거래소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소형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이 중국이 만든다는 베이징 거래소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왜 또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에는 지금 거래소가 총 3개입니다. 상해, 심천, 홍콩 이렇게 3곳인데 한 곳을 더 만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이 증권거래소 현황을 좀 보기 쉽게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중국 증권거래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그리고 심천, 홍콩 이렇게 3개로 나뉘어집니다. 네.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굵직굵직한 이 국영 기업들, 평안보험 같은 이 기업들이 상장해 있고, 심천은 기술 IT, 헬스케어 같은 기업들이 상장해 있습니다. 홍콩 이제 거래소에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해와 그리고 심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처럼 메인보드와 그리고 이제 과창판, 메인보드와 창업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 거래소들마다 좀 약간씩 색깔이 다른 건데 네. 그렇다면 이제 베이징 거래소는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일단 중국 정부는요, 상해 거래소의 스타마켓 그리고 또 심천 거래소의 차이넥스터처럼 이 중소 벤처 기업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베이징 거래소는 스타마켓이나 차이넥스트보다는 좀 상장의 문턱이 낮아서요. 이 스타마켓과 그리고 또 차이넥스트의 이 상장 요건에 만족하지 못한 벤처 기업들의 어떤 등용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주가 등락률에 있어서도 좀 본토 시장과 차이가 나는데요. 베이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첫날에는 주가 변동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설정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의 상해 선전 증시의 어떤 상해와 그리고 선전 거래소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보다는 더 이제 등락폭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베이징 거래소는 일반인들은 투자를 할 수 없고 전문 투자자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국이 이런 거래소를 만든 이유, 베이징에다가 새롭게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요, 시진핑 주석이 앞서 보셨던 이 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 중소혁신 기업들의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장 조건이 까다롭고 또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거래소와는 달리 중소기업들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진짜 이유는 좀 따로 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바로 미국과의 경쟁 그리고 또 갈등 구도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놨으니까 미국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우리 내에서 상장을 하고 자금을 조달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을 향한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인 거죠. 그러네요. 일종의 뭐 빅테크에 대한 통제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좀 미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중국 증권 당국의 회계 검토만으로 중국 기업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향후에 3년 연속 미국 회계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뉴욕 증시에 상폐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알리바바 등과 같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오는 2024년 이후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인 결별, 이른바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베이징 거래소가 중국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잘 흘러가게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중국이 현재 자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굉장히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국 거래소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여전히 밝지가 않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IT나 엔터테인먼트 또 사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중국 증시에 대한 이런 관점은 굉장히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네, 뉴스카페 김보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빅테크의 대표주자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도 뼈아픈 급락을 겪었습니다. 이틀 새 18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플랫폼의 수익 모델은 애초부터 사업 다각화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문어발식 경영이라 비난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혁신 산업을 지키면서도 갑질을 막으려면 규제보다 독려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기업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아직도 혁신의 뒷전인 경쟁자들이 서둘러 동등한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